자, 오늘은 어깨에 대한 거 두 번째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 강의 주제에 대한 것을 좀 다르게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은 그 지금 하고 있는 책이 요 책입니다. 제 얼굴만 나오나? 근골격계 통증 해부학이라는 책이에요.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해부학. 이게 안 보이는데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남겨드릴게요. 채팅방에. 근데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이게 내용이 되게 좋아요. 저희 운동 전문가들이 움직임 해부학에 대한 거 많이 궁금해하지 않나요? 이 동작이 대체 이 피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떤 질환의 어떤 그 통증 해부학 같은 건 있어도 움직임상의 그런 것들을 나타낸 것들이 저의 경우는 썩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들이 없었는데 그냥 근육만 나와 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연보 조직들 그리고 이제 뭐 혈관, 신경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의사가 쓴 이제 해부학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만은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되게 옛날에 산 책인데 요즘에 이 책을 봐도 한자어나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다시 보니까 지금은 보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데 예전에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읽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말 자체가 헷갈리니까. 지금 그 지선생님이 선생님이 써주신 거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해방 맞습니다. 이 책 지금도 절판되지 않고 팔리고 있어요. 좀 됐는데 그래도 책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회원이 찾아왔을 때 한번 꺼내서 이렇게 들춰보시기가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 착해요, 착해. 자, 뭐야. 문제가 있는 분들이 왔을 때 책의 내용을 그때그때 이제 찾아보기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드리기보다는 보시기 어렵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서머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실제 이걸 운동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 자체에서 운동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이제 지도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보통 나오는 운동들이 거의 전반부에 국한되어 있거나 실제로 이게 옛날 책인 경우나 또는 근래에 나온 책이라도 운동들이 그렇게 세련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막상 현장 전문가들은 그런 운동들을 바꿔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 운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생각이 좀 다르게 들 때가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 내에서 조금 더 좋은 운동들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관절 주의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책의 내용은 용어 그대로 설명을 드린 거고, 흔히 말하는 이게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전 숄더라고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관절 주의염 같은 경우에는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오십견, 경관절 주변에 염증으로 인한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통증이 있고, 또 야간통에 문제가 있는 게 특히나 오십견 초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동 범위의 제한이 점점 생기고 이제 이런 거 중기 이럴 때까지 엄청나게 심하게 되고 통증도 엄청 심하죠. 자, 그리고 급성기, 구축기, 해빙기, 다른 말로 회복기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단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통증은 없어지는데 가동 범위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그냥 통증 없지만 운동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치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병원에 가셨을 때 이제 그 부위 자체에 스테로이드 주사나 관절낭의 주사를 놔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이런 주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항염 주사예요, 항염. 염증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주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통증 경감을 위해서 놓는 주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통증 감소에 엄청 좋다라고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또 이런 그 현장 전문가들도 이미 많이 알고 있긴 한데 이게 그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맞을 수 있는 주기가 있죠. 몇 개월 내에는 한 번 맞으면 못 맞게 되는데 그러한 걸 지킨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부 조직이 높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수 없으면은 되게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과가 좋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기 때문에 뭐 알아서들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회원이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주기도 살펴보시고 주사에 대한 게 꼭 필요한 상태인 것 같은지 나의 이제 의견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의사의 처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당연히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냥 상태만 보고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시는 건 조금 섣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어떤 이제 소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동안 운동을 해본 이제 경험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 치료 방향을 좀 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가끔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회원분들이 만성 상태에 오는 분들이 보통 많으실 거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인데도 뭐 그 상황에 따라서 급성처럼 막 올라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그냥 신경계가 민감해서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실제 조직 손상 같은 것이 3개월 이상은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디가 불편하면 염증 반응을 통해서 조직 회복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일어나죠. 그러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고
거기에 데미지가 가는 활동들을 점점 못하게 되고 대신에 쓰는 근육들이 이제 우세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 회복을 위한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리 있죠. 거기가 분명히 3개월이 지났으면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조직 손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거는 그동안 어떤 상태, 그런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그 조직을 보조하기 위한 트라우마성으로 통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당연히 그렇게 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단정지어 생각하시면은 이 사람이 진짜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그런 분들 운동을 시작할 때 만약에 중간에 통증이 예기치 못하게 나타난다 하거나 그런 것들은 정도껏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과 지금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이게 좀 정도가 심하거나 할 때는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운동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토대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 이제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지켜주시고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회원들도 말을 그냥 자기가 답을 내리고 있는 분들 되게 많고요. 많이 보시니까. 그 신뢰를 그냥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트레이너분들도 있긴 하긴 하겠지만 의사 선생님 신뢰를 안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한 것들은 절대적으로 어떤 경험에 의한 오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회원이 일단은 만성이라 할지라도 뭔가 좀 개상한 반응, 뼈의 뒤틀림 수준이 되게 커요. 예를 들면 제 경험상은 그래요. 그런 것들은 문헌에서 나오진 않지만은 몸이 돌아가 있는 수준이 되게 커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분명한 조직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일단 치료를 받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게 조금 좋으실 수 있다. 몇 번 해보는데 이 운동의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통증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생기고 좀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많고 뼈의 위치에 반응이 전혀 없고 막 그러면은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찍어보면 뭐 염증이 있다거나 뭐 물이 차 있다거나 막 그래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이 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기죠. 이게 뭐 보통 2에서 9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냥 좀 찾아봤고요. 그리고 구축기 같은 경우에는 뭐 4에서 12개월이라고 하고 그리고 해빙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에 3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진행이 되고 뭐 50견은 시간이 지나면 낫는 병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통증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게 통증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자체를 그냥 줄여버려서 통증이 안 나타나는 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좋아졌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수준이 많습니다. 또는 삶의 질 안에서는 괜찮은데 젊은 나이에도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어느 생각,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문제가 됩니다. 뭐 손주를 봐야 되는데 갑자기 문제가 아무래도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갑작스럽게 뭐가 떨어져 잡으려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좋아진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 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통증이 매우 심하고 야간통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의 제한이 점점 심해지고 자, 그리고 구축기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굳어서 움직임 제한이 극심해진다라고 합니다. 통증은 일부 완화되기도 하고 줄어든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동 범위 제한이 가장 뚜렷한 시기. 그리고 해빙기, 회복기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가동 범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케이스, 책에 나온 케이스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책에 항상 전반부에 케이스가 나와 있고 그 케이스의 어떤 주요 특징들, 내용들이 있고 그게 왜 그럴까를 해부학적으로 풀어주시는 그런 책이에요. 네, 이 내용 자체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 남성이고 51세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자, 그리고 주로 이제 불편하시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오른쪽 경관절에 통증이 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가동 범위가 줄어들더래요. 그리고 글쓰기가 힘들어지고 취침 시에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거는 50견입니다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관찰을 해보셨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우측 경관절 가동 범위는 굴곡에서 110도의 제한이 나왔고 외전에 100도 가니까 제한이 나왔고 이거 다 이해되시죠? 내전 마이너스 10도는 뭐냐면은 이 해부학적 자세에서 내전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전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해부학 자세에서 마이너스 10도는 외전 10도. 어깨가 이렇게 외전 10도로 굳어져 있던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 그런 것도 뒤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포지션, 두 번째 포지션, 세 번째 포지션 이런 건 있는데 이거는 정형외과적인 검사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고 이러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직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포지션에서 검사를 하는 거라고 하고요. 외회전 첫 번째 자세에서 외회전 30도, 내회전 45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자세. 그래서 외회전은 30, 내회전은 45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세에서는 외회전이 0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세에서는 내회전이 10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다른 데는 안 나왔고 이게 좀 특징이었다고요. 그리고 압통 검사를 했는데 근육 그냥 눌러보고 특징적으로 아파하는 것들을 선별하는 걸 압통 검사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저는 처음 방법을 알게 된 건 이제 그 얀다 선생님이 제자들이 쓴 책에서 이런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실버 포인트와도 뭐 유사하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압통이 있던 근육은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에 있었다. 그리고 운동요법을 시행을 했는데 야간통이 서서히 개선이 되더래요. 그 굴곡 외전 가동 범위의 끝에서는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 통증 부위가 견봉 밑이었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국소 마취제를 쓴 거예요.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게 이 국소 부위에 마취를 하는 그런 주사예요. 그랬더니 통증의 개선을 보였대요. 근데 이 주사가 재밌는 게 특정 조직을 타겟하잖아요. 국소 마취제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조직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확인이 되고 통증이 경감이 되면 아, 그놈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통증이 개선되는 걸 보여서 운동 요법을 실시를 하는데 이러한 이제 과정상의 내용을 보고 운동을 선별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더가 내려가게 될 거고 그리고 운동 중 상완근 외측면의 통증이 관찰이 됐더래요. 통증이 개선됐는데 운동을 시작하니까 상완근의 외측면의 통증이 관찰이 됐대요. 그래서 앞통을 보였던 대원근과 견갑하근을 이완했다라고 합니다. 앞통은 요렇게만 써져 있었는데 갑자기 대원근이 나왔어요. 이건 책에서도 그랬나? 아무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거 정확하게 썼을 겁니다. 자, 그래서 대원근은 보통 다 문제가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이완했더니 통증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가동범위 제한이 소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해부학적으로 무엇이 있는가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흥미진진한 그런 책입니다. 이게 되게 스토리텔링이 되게 재밌어요. 책이. 정리가 아주 깔끔하고 이게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다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아카데미에서 이제 러닝 쪽에 이제 일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막 화려한 스킬보다는 정말 기본에 집중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세분화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강의를 통역해 주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보통 일본에서 진행하는 그런 강의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대요. 엄청 이걸 디테일하게 한대요. 다양하게 많이보다는 하나를 완전 해부학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책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게 일본 사람이라서 그렇게 쓴 책인가? 라는 생각이 약간 들 정도로 되게 디테일하긴 해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해부학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이제 순차적으로 되도록 진행할 거기 때문에 먼저 책을 한 줄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여기서 이제 찾아가는 형식으로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로 해부학적 접근을 할 건데 경관절 위치를 바꾸고 가동범위를 측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야간통이라는 건 왜 발생할까? 요거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견봉화 아래에 주사를 놓으면 가동 범위가 왜 개선이 될까? 그리고 왜 통증이 발생했을까? 어깨 외측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경관절 위치를 바꾸고 가동 범위를 수정하는 이유는 앞서도 사실 설명을 드렸는데 위치를 바꿔서 어떤 조직이 텐션이 가해지고 어떤 조직은 이제 느슨해질 거고 반대편에 있는 조직은 텐션이 길어지면서 탱탱해질 거예요. 이런 상호 간의 장력 상태를 보여주게 될 건데요. 그래서 위치를 바꿔서 어떤 조직이 제한을 하고 있는지 팽팽해지면서 제한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별로 확인을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치료의 대상 연부 조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파악이 되면 물리치료사분이 이제 극소 부위에 대한 이제 관절 가동술이나 거기 관절량에 대한 테크닉 같은 것들이 이제 하시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첫 번째 자세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는 자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눕는 자세도 이렇게 하긴 하나군요. 자, 두 번째 자세 같은 경우에는 팔의 위치만 일단 보시게 되면 외전 90도, 팔꿈치 90도 굴곡.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세 같은 경우에는 수평 내전을 하려고 시작하는 자세 정도. 앞으로 나란히해서 내외전에서 이렇게 수평 내전 하려고 하는 자세에서 외전, 내외전. 이런 자세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세가 이렇게 분류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때 외회전, 내외전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 기준에서 어디가 늘어날까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만 해보고 선생님들이 두세 번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무 쉽다. 일단은 어깨가 떨어져 있고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팽팽해지는 인대 첫 번째. 가만히 있어도 팽팽해지는 인대 어딜까요? 상방. 상방 인대는 항상 팽팽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쵸? 자, 제가 쓰면 못 지우기 때문에 관절 자체를 건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외회전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디가 팽팽해질까요? 상방은 일단 이미 깔려 있어요. 맞아요. 전방. 그리고 반대로 내외전을 하게 되면 뒤가 팽팽해지게 됩니다. 혹시 그 뼈 모양 갖고 있는 분들은 움직여 보세요. 센터에 뼈 모양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움직여 보면 관절랑이 실제로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움직임을 토대로 어디가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뉴만 선생님이 작년에 오셔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제 새로운 것들이 어떻게 발견되고 기능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자기는 고무줄 같은 게 막 달려있으면 그런 것들을 뼈를 엄청 움직여 본대요.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기능도 가질 수가 있었네 라는 것을 그때그때 생각이 날 때마다 해보신다라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뼈가 있으면 모형을 토대로 고무줄 같은 거 연결해 놓고 막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책에 나오는 거는 그 일부만 나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해보면서 알아가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자세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일단은 외전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어디가 늘어나죠? 그냥 이렇게 수평 외전 자세를 하게 되면 일단은 팔을 드는 순간부터 하방이 늘어납니다. 2, 3 둘 다 팔을 들었잖아요. 그럼 하방이 늘어나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근육이 짧아지는 쪽과 늘어나는 쪽이 관절량이 신장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팔이 이렇게 되게 되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잖아요. 뒤는 짧아지게 될 거고 관절량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텐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방 전방이 늘어났네. 여기서 외회전을 하게 되면 뒤는 더 짧아지죠. 앞은 더 늘어나고 뭐 하방
전방에 신장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내외전을 하게 되면 이미 팔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신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쭉 가게 되면 우리가 앞쪽으로 점점 근육이 쓰이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앞쪽 근육이 쓰이고 뒤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방, 후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남겨놓도록 할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상 그냥 넘어갈게요. 이 다음 주에 정답을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모양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 이 근육과 관절랑 인대들이 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게 된 거예요. 신장이 되게 되면 여기 있는 근육과 관절랑이 이완이 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방향별로 어디가 늘어나는지 그걸 살펴봤잖아요. 그때 이 늘어난 위치에 따라서 이런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요건 책이 잘못 나온 건데 이건 상방입니다. 이것도 상방이에요.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아 뭐뭐들이 늘어나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좀 헷갈릴 만한 용어가 요거 극하근 행주부, 극하근 사주부. 견갑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극하근이 견갑골에 극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극상근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극하근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횡 파트고 여기가 사선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극하근의 횡주부, 여기가 사주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던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헷갈려요. 한자들이 막 섞여가지고. 자, 그리고 왜 야가통이 발생할까? 관절낭 내 용적이 감소하기 때문인 게 첫 번째. 자, 살펴보게 되면 견봉하 아래쪽에 압력이 왜 상승하게 되냐? 관절낭 내 용력이 감소되기 때문인데 요인들을 살펴보니까 견봉하 아래쪽 뼈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증식. 보통 자라나는 것은 무제한점 어떤 압력이 가해져야지만 자극이 가해져야지만 자라나게 됩니다. 고관절도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그럴 수 있고 뼈가 자라난 거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구 견봉인대의 비후. 우회돌기와 그리고 견봉 사이 인대가 비후에 대해서 커져서 자, 그리고 회전근개 석회와 이건 이제 힘줄 부위가 회전근개 힘줄 부위가 이제 칼슘 침착으로 딱딱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견봉 골두간 거리가 그로 인해서 단축된다. 그러면서 이제 견봉아 아래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관절 내 용적이 감소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견봉아 아래쪽 관절낭에 염증 때문일 수도 있고 회전근개 염증 때문일 수 있고 그런 염증 때문에 부종이 생기게 되면서 내용량이 증가가 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회전근개들의 위축 쪼그라들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견봉아 활액낭의 유착 그리고 관절낭의 비후 관절낭의 섬유화에 의한 관절낭 내 용적이 감소가 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야간통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위에 있는 것들 뭐 다 사실은 그냥 생각만 해도 직관적으로 좀 떠오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관절 조형에서 뭐 MRI나 엑스레이 같은 걸 찍었을 때 관절낭의 용량은 이제 관절낭의 그 크기 자체를 쉽게 이제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릇을 담기는 그 물의 양으로 관절 내 용적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비유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MRI 같은 걸 찍었을 때 그 관절 상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크기를 이렇게 용량으로 표시를 한 건데 정상 같은 경우에는 30mm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어깨에서는 10mm 이하로 저하된다라고 합니다. 저하됐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하방 관절낭, 견갑하 활액낭, 그리고 상한 이두근의 건초가 보여지는 모습이 MRI나 그런 이제 영상 진단상에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은 특징이 있었다라고 해요. 아, 이 하방 관절낭도 굉장히 그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많은 분들이. 후방, 하방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견갑하 활액낭, 상한 이군 다 문제가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죠. 자, 견갑하 활액낭 사진 보여드리려고 넣었는데 이게 견갑하 활액낭이고 조금 더 속에 겉에 근육을 걷어내면 이렇게 주변 뼈, 그리고 힘줄, 근육 이런 사이에 마찰을 줄이려고 하는 게 이제 활액낭이거든요. 벌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 요것만 많이 견봉암 밑에 있는 그런 벌사만 많이 하는데 이런 벌사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잘 때 자는 자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자는 걸 어떻게 조절해봤자다.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력 많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럴 뭐 결과가 없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랑 해부학적인 원인 자체를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는 말이 다르죠. 선생님들이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또 신뢰를 쌓을 수가 있고. 자, 어깨가 잘 때 아프다고 했을 때, 주요 문제가 관절낭 내에 공간이 좁아지는 거, 압력이 높아지는 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잘 때의 팔 포지션 때문일 수 있다. 일단 회원이 어떻게 자는지 물어봐야겠죠. 옆으로 자나, 엎드려 자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자나 다 통증 발생 기전이 있습니다. 자, 바르게 누웠을 때 어떻게 야간통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취침 시에는 일단은 견갑골이 바닥에 고정이 되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중력이 일단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밑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깨 관절, 견갑골과 상완골이 연결되어 있는 관절이 신전되고 그리고 외회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 좀 사진이 가려졌지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이 이런 식으로 외회전이 되고 신전이 되게 되면서 어깨가 앞쪽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회전근개의 특정 부위가 신장되고 긴장이 된다라고 해요. 특히나 문제가 많이 되는 회전근개 부위가 소부라고 하는 부위가 일반적으로 따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요 부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소부라고 하는 것은 특정 딱 위치를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해요. 그냥 국소 부위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이런 데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압박을 딱 보기에도 가해지고 있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견갑골에 의한 회치 자세가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 누워있기 때문에 견갑골도 고정돼 있고 회피 자세가 견갑골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불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발생하게 됐다. 그럼 대안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팔의 신전을 제한해 주는 거예요. 쿠션을 대주고. 그리고 팔도 이렇게 위에다가 배 위에다가 쿠션. 요거는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이건 되게 갑갑해요. 이런 사람은 호흡도 안 좋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갑갑해서 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극단적으로 관절이 한쪽으로 가게 되면 압력이 또 올라가거든요. 팔을 안쪽으로 많이 하는 것도 뇌회전을 과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배 위에 올려놓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배에다가 베개를 댄 거고 그리고 신전을 막기 위해서 또 여기다가 베개를 댄 거고. 자, 그리고 야간통이 발생하는 그 누운 자세에서와 관계된 슬라이드인데 이제 이런 오십견, 구축견이라고 하고요. 오십견이 발생하게 되면 관절력 내 용량이 저하되고 그리고 활액의 흐름이 장애가 생깁니다. 이런 벌사 같은 것들은 안에 이제 그 액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움직임이 생기게 되면 압력이 전달이 되게 되겠고 그러면 얘가 이 안에 액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에 들어있는 풍선처럼 모양이 바뀌어가면서 그 안에 이제 마찰을 줄여주고 압력을 분산시켜 줍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벌사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 안에 있는 활액의 흐름이 장애가 생기게 되면서 그런 압력 분산이 잘 안 되고 역할을 못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관절 내 특정 부위 압력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회전근개 소부, 특정 부위에 특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자주 된다라고 했고 여기가 특히나 약한 구조를 갖고 있대요. 압력이 집중됐을 때 더 취약하다라고 하고 손상 시 통증이 유발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누워있는 자세에서 이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는 자세였어요. 자, 정상어깨와 구축어깨 같은 경우에는 풍선에 물이 들어있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구축된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굳어있는 풍선처럼 내부 공간 자체가 줄어들어 있고 그럼 아무래도 충격 흡수를 더 못하겠죠. 그리고 물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정 방향에서 일을 잘 못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제 벌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약한 부분이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여기가 회전근개 소부라고 합니다. 여기가 전방, 여기가 후방이에요. 이쪽이 전방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사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왜 야간통이 발생할까? 그 뒤에 이제 또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회전근개 소부에는, 특히나 신경 종말이 많이 존재를 한다고요. 신경의 끝부분 같은 거. 신경의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통증이나, 통증에 관련된 감각이나 압력, 온도, 이런 것에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신경이라고 해요. 어떤 회피 자세, 반응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신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애들은 자극에 대한 역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약간의 자극만으로 통증을 느끼거나 염증만으로도 통증이 유발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회전근개 소부에 특히나 많더라. 근데 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특히나 회전근개 소부에 자극이 자주 가더라. 잘 때도. 자, 그리고 이처럼 견갑 상한 관절의 용량 감소와 견봉화 압을 포함한 관절 내 압의 조정 불량, 시침 시 자세 불량 등에 의해 회전근개 소부가 자극을 받아 야간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산안골 자체의 내 압력이 상승하는 게 문제다. 야간통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합니다. 자, 요시다라는 사람의 연구에서 상안골두 내압을 측정했더니 야간통 환자에서 골내압이 상승되는 걸 확인을 했대요. 정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체위 변화나 가압이 있을 때 증상이 재현되는 것도 확인을 했대요. 이런 게 생기면 악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분이 골내압 상승이 이런 야간통의 주요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골내 혈류에 대한 변화, 파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골내 혈류 변화에 따라서 골내압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혈류에 대한 것들은 어렵죠. 저도 생소하고 이제 뭐 그냥 알아가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해부학적인 원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골내 혈류 변화와 압력 변화에 따라서도 압력이 발생할 수가 있네. 골내 혈류 변화에 따라서 압력이 변화가 생기는데 일단 동맥의 유입이 올라가고 정맥의 배출이 저하되면 골내압이 상승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야간통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갈게요. 상안골 골두의 대압이 정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체위 변화나 가압에 따라 증상이 재현된다고 표현했죠.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동맥과 정맥의 특징이 뭐냐면 이 혈관에 싸고 있는 그 혈관 벽 자체가 동맥은 굉장히 탄성 있고 강합니다. 근데 정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러요. 그리고 잘 압력에 따라서 잘 찌그러집니다. 선생님들 이 피부에 보게 되면 정맥은 그냥 보이죠. 이런 것도 다 정맥인데 동맥은 탄성이 굉장히 많아서 만졌을 때 잘 느끼기가 편한데 정맥은 만지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동맥과 정맥을 싸고 있는 벽의 특징적인 강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재밌게도 이제 이 상안골로 정맥이 다 들어가요. 참고로 동맥은 공급하는 거고 정맥 같은 경우에는 공급되고 남은 이산화탄소나 거기에 찌꺼기 같은 것들을 갖고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는 그런 혈관계예요. 자, 그런데 이 동맥 같은 경우에는 혈관벽이 탄탄하다 보니까 어떤 압력에 덜 취약해요. 그래서 동맥이 그냥 자기 역할을 다하고 피가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를 정맥도 여기서부터 지나가요. 근데 이 정맥은 이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냥 찌그러져서 그냥 차단이 돼버리는 거죠. 배출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안에 배출이 안 되다 보면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골략, 상완골 골략의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혈류의 혈관벽의 특징 때문에.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영양공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이 이런 관절 뼈 자체로 들어갔을 때 영양 공급을 하는 혈관이라고 해서 특징적으로 불려 똑같은 혈관인데. 자, 그래서 상완골두의 영양 공급 혈관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혈류를 공급하게 되는데, 영양공, 이런 구멍 자체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이렇게 영양정맥, 영양동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정하겠습니다. 영양공은 혈관에 들어가는 구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류가 공급되면 배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주요 공급 혈관으로는 전상완 회선 동맥이라는 게 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 동맥은 여기 사진이 없고, 여기 정맥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전상완 회선 동맥이 이 뼈 안으로 들어가는 메인 혈관이라고 해요. 자, 영양정맥. 그냥 뼈를 지나가면 그런 애들은 그냥 정맥이 아니라 영양정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해요. 영양동맥. 뼈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영양동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 영양정맥은 압박에 더 취약하다. 배출에 장애가 생기고 혈류가 정체가 되고 골래압이 상승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야간통이. 자, 특히 극하근이나 소원근의 경축이나 단축, 쪼그라들고 이제 짧아지고 쇼트닝이 생겼을 때 후방 구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뒤쪽에는 후상완 정맥에 압박이 생기게 된다. 그로 인해 배출이 더 어려워진다. 이 후상완 정맥은 여기 있습니다. 포스테리어 서컴플렉스 휴머럴 베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팔을 뒤로 타고 돌아가는 저 정맥이 후상완 회선 정맥입니다. 근데 저 후상완 정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극하근이나 소원근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런 긴장이 생기고 이 정맥의 배출이 더 안 좋아진대요. 근데 선생님들 보시게 되면 극하근, 소원근이 극하근 특히 안 좋으신 분들은 어깨가 안 좋으면 그냥 100%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이 근육이 안 좋아요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분이 자는 사이에도 가만히 있을 때도 이런 근육의 상태가 혈류 장애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통증이 일어나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역학적인 게 없는데 왜 그러지? 이런 압력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 자, 결과적으로 이 동맥은 유입되지만 정맥 배출이 안 되는 게 골리압 상승을 시키고 야간통이 발생되더라. 야간통이 발생할 때 문제가 되는 근육은 극하근, 소원근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메인 영양 동맥은 전상완 회선 동맥이었다. 근데 동맥이 문제가 아니라 배출시키면 정맥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주요 내용들이었죠. 자, 그리고 야간통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 요게 또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게 정상인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옆으로 잘 때 팔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릴 땐 잘 안 그래요. 보통 성인들이 그래요. 성인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몸의 변화된 상태, 혈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게 생각이 됩니다. 자, 치가 옆으로 누운 자세의 영향을 살펴볼게요. 무라카미라고 하는 사람들 연구진이 봤더니 치가 위시에 관절주위 혈류 정체가 생기더라. 그러면은 뇌압이 상승되게 되고 야간통이 발생하게 된다. 이 치가 이 자세만 하게 되면 지금 후방에 있는 근육들이 다 신장되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런데 그리고 그로 인한 압박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신장에서도 압박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극하근 신장되고 소원근 신장되고 대원근도 신장되고 뒤에 후방 구조들이 다 신장되는데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요 후상완 회선 정맥이 배출이 더 어려워지겠네요. 게다가 아예 체중도 싣고 있네요. 이번에 어깨가 안 좋은데 그쪽은 이런 자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측와이로 옆으로 누운 자세를 환측을 문제 쪽 팔을 밑으로 하고 자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혈류 장애가 엄청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나 세 번째 자세를 하게 되면 압박이 심해진다. 그래서 예방은 큰 쿠션으로 지지 하중을 분산시킨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건축이고 문제 쪽이 위로 올라오게 자야 되겠죠. 회원분들 중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어깨를 깔고 자는 게 문제냐, 뭐 이렇게 그런데 막 어떻게 자야 되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자든 간에 자세가 바뀔 수 있지만 우선 해부학적인 상태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자는 게 기본 매뉴얼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혈관계의 상태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설명충이 되시면 안 돼요. 회원은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듣다가 안 들어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견봉아 낭에 주사를 놓으면 가동원이 왜 개선될까?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당연히 개선될 거라고 사실 생각이 되기는 하죠. 뭔가 그 주사 자체가 곡소 부위의 문제를 확인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현대 의학이 당연히 좋게 할 거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긴 할 건데 이런 카테고리가 있긴 있습니다. 자, 특히나 견봉아 아래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벌사 같은 경우에는 자, 견봉과 극상근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는 쿠션 구조. 이 활액낭, 견봉아 활액낭이요. 쿠션 구조다. 근데 여기 신경 종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통증 그리고 뭐 온도 뭐 이런 압력 이런 걸 되게 잘 느낀다라고 했죠. 전선 같은 걸로 생각하면은 전선을 싸고 있는 그런 피복 같은 게 있죠. 고무 그 옷. 근데 그런 것들을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나 보구나. 남자분들은 다 알 건데 그 고무 옷을 벗겨놓은 끝부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냥 닭은 곧바로 그냥 거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경관절에는 자율신경 종말과 감각 수용기 많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극상근에는 26개, 극하근에는 8개의 수용기가 관절 주변에 분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수용기가 많을수록 더 민감해요. 통증에 더 취약하고요. 이 수용기들은 관절낭, 부착부, 회전근개 주위에 집중되어 있어 통증에 민감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 회피성 근육 수축이 생기고 자세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주사치료 효과 같은 경우에는 견붕화 관절 활액낭에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염증이나 통증 감소를 위해서 하게 되겠죠. 좀 회복을 촉진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염증과 부종이 감소하게 될 거고. 자, 그리고 뇌압 하강, 가동 범위가 개선되게 될 겁니다. 염증과 부종은 보통 동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염증이 가라앉게 되면 부종이 보통 떨어지고 물이 차는 것도 보통 염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가동 범위가 개선이 될 거고요. 이 어깨 관절에 싸고 있는 이 견갑골의 관절와뿐만 아니라 얘도 한번 보시게 되면 얘도 마치 위에 있지만 관절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2의 관절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사를 놓으면 개선되는 이유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견봉암 활액낭의 역할과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상 기능을 하는 견봉암 활액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팔을 들 때 극상근 마찰을 완충시켜줘요. 이 모양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래서 통증을 예방합니다. 자, 문제 발생 시에는 관절 운동 시 지속적인 외력이 이쪽에 발생이 되게 될 건데 그러면 그러한 외력 때문에도 얘가 되게 잦은 스트레스도 쉽게 다친다라고 해요. 또 아무래도 이제 운동학적으로 좋지 않은 분은 더 빨리 자극 압박이 더 셀 거니까 더 빨리 문제가 될 거고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극상근이 수축하는 상황이 팔을 들면 무조건 초기에 수축한다고 하죠. 그럼 덤벙한 활액낭에 직접적인 마찰을 주게 되는데 팔만 움직이면 얘를 계속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걸사가 손상이 되게 되면. 근데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극을 느낀 신경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통증은 엄청나게 느끼죠. 팔만.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 그냥 구축이 돼버리는 겁니다. 통증이 유발되고 결과적으로 골두 안정성이 저하되고 장기화되면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된다. 자, 주도치료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 이야기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왜 통증이 발생했을까? 어디에? 이 팔의 상하 외측에 왜 통증이 발생했을까? 자, 이 외측 애과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쿼드리 레터럴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줄여서 QLS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QLS. 여기가 쿼드리 레터럴 스페이스인데 이 주변이 근육 그리고 뼈로 이루어진 공간을 외측 애가극 쿼드리 레터럴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원근, 대원근, 상완상두근의 장두, 상완골이 이루는 이 공간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주변에 근육이 많죠. 근육의 상태에 따라서 이 공간의 용적이 바뀌게 될 거고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에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팔에 이 어깨 삼각근 잡으면 아프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기 아프다는 사람. 그럼 보통 이런 문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자극받는 신경이 애과신경입니다. 애과신경. 애과신경은 운동신경과 이제 감각신경이 있는데 이 상안피 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애과신경이 이제 가주신경인데 이런 것들이 자극을 받으면은 이제 팔의 외측으로 통증을 느끼는 거죠. 자, 그리고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삼각근을 지배를 합니다. 애과신경이. 근데 여기 해박적인 이제 변화를 보시게 되면 팔을 가만히 있을 때고 팔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근육이 장력 생기는 건 보죠. 요 사이가 그냥 아슬아슬해, 아슬아슬하죠. 여기가 그냥 문제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팔에 외측 아파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고 예가신경 문제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됩니다. 자, 그리고 애과신경이 압박되게 되면 그 커드리 레터럴 스페이스는 근육으로 둘러싸여서 자세 근육 상태에 따라서 협소화되게 되는데 압박 시에는 상하 외측부의 통증 이게 일어나는 이유는 신경이 압박되니까. 자, 그리고 외회전 제한, 삼각근의 약화 이런 것들, 감각이 일어나는 부위, 운동을 지배하는 근육의 기능들의 문제가 생기고 감각 영역의 통증 같은 것들이 생기겠죠. 감각 이상이 생기고. 자, 그리고 자, 경관절 거상 시에는 이 커드리 레터럴 스페이스가 협소해지고 애과신경이 압박되고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뭐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하게 돼서 팔을 올리고 외전했을 때도 팔을 거상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협소가 되기 때문에 압박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네 가지 포인트 설명드리고 운동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 이 경관절 주의 핵심 포인트 네 가지 지금까지 네 가지를 설명드린 건데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 원인은 관절낭과 연부 조직의 뻣뻣함, 신장성이 저하되면서 움직임이 제한되고 이럴 때 이제 무리한 스트레칭, ROM 훈련은 오히려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조직 파악이 먼저다. 저희 처음에 이제 관절을 움직여 보면서 어디는 연부 조직이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사도 쏘고 처음에 이제 금기증도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관절낭 용량이 감소되고 상완골두의 내압이 상승하고 또 근육도 영향을 준다. 관절낭의 용량이 줄어들면 관절 내부 압력이 올라가게 된다. 압력이 높아지면 야간통 통증 악화로 연결된다. 관절낭 용량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저희가 봤던 게 뭐가 있었죠? 어떤 거 잠깐 다시 보게 되면 관절낭 내 용적 감소 해가지고 이런 식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그리고 자는 자세 얘기했고요. 그리고 자는 자세에서 이제 어태전경계 소부라고 하는 것에 압력이 집중되는 거 얘기했죠. 자, 그리고 신경 종말에 대한 거 얘기했습니다. 상황을 내가 봐주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압력이 높아지는 것 같은 경우는 상한골의 압력 얘기하면 저희가 동맥과 정맥의 특징을 얘기를 했고, 그 동맥과 그 정맥을 싸고 있는 혈관 벽이 동맥은 탄탄한데 정맥은 되게 흐물흐물해서 압력이 굉장히 취약한데 정맥 배출이 결과적으로 안 돼서 상한골에 골리압이 올라가서 통증이 생기더라. 자, 그리고 견봉화 낭의 역할은 뭐냐? 정상적으로는 충격호수 마찰 완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손상이 되게 되면 굉장히 취약해져서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쓰이는 견갑근의 수축에도 극상근의 수축에도 통증이 유발되게 된다. 거상 동작이 심하게 어려워지고 치료 포인트는 활액낭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활액낭의 기능을 회복하는 건 우리가 할 건 아니고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신경이 압박이 돼서 상한 외측 같은 데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재를 어떻게 할 거야?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넣었죠. 답변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저는 이런 걸 볼 때, 뭐를 추가를 했냐면은 염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넣어줘라. 그래서 염증 관리 포인트가 처음 어떤 게 들어갔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식 관리, 음식 관리, 소금과 카페인이 딱 아무래도 혈류 건강에 영향을 확 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체중 당연히 영향 주겠죠. 체중. 그래서 체중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넣어놓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짜봐라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줬어요. 생활습관 관리를 하는데 취침 자세 같은 거 점검을 해주고 이거는 정맥순환 때문이고 딱딱한 바닥보다는 높은 베개는 관절 상하 관절에 압박을 준다. 그래서 이거 해부학적으로 이제 이미지가 좀 그려지죠. 특히 딱딱한 바닥, 높은 베개 이미지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작은 베개나 쿠션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식습관, 소금 줄이기, 부종 체액의 저류를 완화하는 거, 그래서 관절 압력의 감소를 유도하고, 카페인 줄이기, 수면의 질, 근육의 긴장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체중 줄이기, 체중 자체가 높은 것 자체가 신체 염증이 엄청나게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암에 좋지 않고,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감소, 만성염증 완화. 자, 스트레스 관리, 이것도 제가 따로 넣었어요. 이것도 만성염증의 원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졸이 가다분비되고 염증 반응과 통증 민감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명상 호흡, 적절한 수면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런 거 얘기를 했고 혈류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거, 유산소 운동, 걷기나 실내 자전거를 하라고 하고 정맥의 회기열을 증가시키기 위한 걸로 활동을 증가시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부종과 염증 억제, 호흡 운동, 횡격막 호흡, 그래서 자율신경계 건강 상태, 그로 인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회복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한다. 염증을 크게 감소시켜주는 뇌신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미주신경. 그러면 3번, 7번, 9번, 10번이 보통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3번은 눈, 그리고 7번은 얼굴, 그리고 9번은 혀, 그리고 10번은 미각 이런 것들. 10번 같은 경우에는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교감 신경을 염증 반응을 많이 떨어뜨려주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리고 체중 조절 같은 경우에는 항염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프면, 관절이 아프든 뭐가 아프든 무조건 살펴면 좋아진다는 게 그냥 물리적인 힘만 줄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신체 내에서 혈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지금 저희가 좀 이해를 하게 됐죠. 영양제는 뭐를 먹는 게 좋고, 과도한 당류 줄이고, 당은 높은 걸 먹게 되면 그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죠.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환경 조성, 그리고 핵심은 회원에게 간단하게 전달해라라고 GPT가 간단하게 전달하는 걸 꼭 중요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회원한테 남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개 같은 거 쓰면 좋죠. 바디필로우라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번 써보시고, 혈저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한번 써보세요. 아, 오늘 운동을 길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론도 좀 길어졌네요. 자, 그리고 이런 압박 스타킹 같은 게 유방암 환자분들 보통 이런 거 많이 쓰는데, 팔에도 할 수 있고 다리에도 할 수 있는데 간접적으로 정맥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어야 되거나 또는 이제 뭐 그럴 때 팔이 무거울 때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고 이건 어깨 관절 자체에 대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는 거, 호흡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거 해주시고요. 50견에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깨 염증 이런 게 있을 때. 자, 그리고 중재로는 이제 운동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의 운동에 대한 어, 주체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관절랑입니다. 관절랑 이거 할 때 관절랑만 늘어나나요? 근육도 다 연관성이 있죠. 근육도 늘어나는데 포커스를 관절랑에 두면 이게 무슨 관절랑 스트레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에 관점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후방 관절랑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안으로 당기는데 팔을 피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살짝 구부렸을 때가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고 내 상태에서 팔꿈치를 걸어서 당기잖아요. 이거 당기는 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견갑골 사이 근육도 늘어나게 되고 당기고 나서 가슴을 펴야 돼요. 그러면 후방 관절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내외전인데 선생님들 내외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외전? 내외전. 투핸드 포지션에서 내외전. 내외전 해보시고 그리고 관절랑 스트레칭 15초. 당기고 나서 일롱게이션 어깨 하강. 그리고 뒤가 늘어나죠? 느껴요. 호흡. 3번. 그리고 나서 고정하고 천천히 다시 해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커져요. 이때 이제 그런 근육들이 좀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슬리퍼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사용을 못해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갖고 있는 특징일 수 있는데 슬리퍼 스트레칭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활용을 좀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관절의 끝범위로 가서 여기서 이제 근육의 수축 이완 기법, PNF에서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게 될 거고 근 에너지 기법이라고 하죠. 근 에너지 기법. 수축 이완 기법을 할 건데 근육을 가볍게 수축을 하게 하는 거 얘는 밑으로 내리고 얘는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저항이 가게 되겠죠. 그럼 사실 얘는 외회전을 하는 거고 내외전 가동 범위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외회전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선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축을 가볍게 하다가 힘을 빼면은 이만큼 내려가고 또 여기서 또 한 번 하다가 또 하면 이만큼 더 늘어나고 이런 방법을 하게 되는데 이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중재를 했을 때 캡슐에 대한 것들을 한 방에 조금 편하게 중재를 하려면은 트랙션 하세요. T요, T. T, T, T. N. 너무 쉽죠? 동영상 보이시나요? 근데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그쵸?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매달리는 것 자체만으로 트랙션 있는데 거기 살짝 살짝. 저는 이제 덤벨 잡고 이거는 잘 안 해요. 덤벨 잡고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 보신 적 있죠? 팔 팔자구리고 막.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건데 저는 그거는 회원님 번거롭고 해서 잘 안 하고 병원은 아니다 보니까 저 TRX도 좀 많이 합니다. 편해요. 이것도 효과가 좋고. 그리고 보통 이제 관절낭에 문제가 많은 곳이 손가락 어디냐면 벌리시고 어깨는 절대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손목은 밑으로 하방. 내려주시고 그리고 다리는 지금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골반과 어깨가 하시는 돌아가는 기분으로 스트레칭 같은 이렇게 경우에는 넘깁니다. 팔을 그렇죠. 올리고 돌아올 있기 때 때문에 하방의 어깨 시장이 수지 자, 꼼꼼하게 둘 돌아오고 이 운동은 어깨 관절의 기름칠하는 운동입니다. 자, 팔을 지지하고 있을 때 지금은 약간 그 팔이 올라가 있긴 한데 이 팔을 수평 내전 상태에 딱 그 상태로 두시고요. 그 상태에서 팔에 아래 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랫면을 다 지탱을 해서 골반 쪽으로 약간 당겨주는 힘을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데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네. 고관절 유연성이 충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다리는 폭에서 두 다리 이렇게 폭에서 두시고요. 아니면 어깨가 못 넘어가거든요. 그 엉덩이가 살짝 들려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옆통수에 손바닥을 대주시고 예. 반대손으로 팔꿈치를 굴곡 잡아당겨서 외전, 등 뒤로 외회전이죠. 그럼 눌러주는 어디 늘어날 것 겁니다. 같으세요? 여기 대원근 스트레칭이에요. 예. 쭉 당길게요. 예. 최소 15초 이상. 이렇게 옆통수에 손바닥을 대주시고 예. 반대손으로 팔꿈치를 잡아당겨서 예. 등 뒤를 늘려주는 굴곡 겁니다. 내전, 여기 외회전을 대원근 하거든요. 스트레칭이에요. 예. 쭉 당길게요. 신전, 최소 외전, 15초 이상. 네, 가능하면 외전 근육이 30초 늘어날 건데. 두 번씩. 이 스트레칭은 1시간에 한 번씩 하시는 대원근, 거예요. 대원근.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 스트레칭은 이제 손을 예. 이렇게 돌려서 잡을게요. 이렇게 돌려서 잡으셔 두 번째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소원근 스트레칭입니다. 이때 어깨는 딸려가지 않게. 근육으로는 팔은 후방관절랑 앞으로 스트레칭 당겨주시고 안으로 당겨주시고 어깨는 뒤로 눌러주세요. 참고로 지금 두 가지 동작에다 마찬가지 시간으로 두 가지 해주세요. 동작 모두 몸의 미드라인 이렇게 있잖아요. 팔꿈치가 몸의 미드라인을 다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자, 그리고 하반 관절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팔에 올리는 각도 조절할 수 있죠. 상체를 세울수록 팔 굴곡이 덜 일어나니까 가동 범위가 적어도 할 수 있다. 매달리게 되면 관절량이 자극을 받잖아요. 그리고 상반 관절랑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피드에 올라오는 많은 영상들이 영상을 찍으려고 올라오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이게 진짜 영상을 만들려고 애쓰는 운동이지 이거는 자기가 시키는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시키는 운동은 사실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정형화 되거든요. 어느 정도 자기만의 루틴 같은 게 생겨요. 보통 그러면 간결해요. 도구를 막 갖다 쓰는 거를 막 이렇게 막 4개, 5개씩 꽂고 할 만한 사람이 하루에 수업 내가 3개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한다. 근데 수업 하루에 9개씩 하는데 막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밴드를 한 5개 꽂아놨어.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런 분들 진짜 많은데, 근데 사실 화려하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좀 뭐 저 스스로 방어적인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화려한 것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 많은 화려한 기술들이 이 일반인들 후반부에 중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목표로 하는 게 그거보다 적은 수준도 많고, 그렇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피드에 화려한 것들 좀 덜 올라가긴 하는데, 제 생각은 일단은 그렇긴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밴드를 착용하고 막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도 제가 그냥 해버리면 해버리지, 뭐 이렇게 밴드를 차고 막 하고 하는 것도 막 되도록 좀 덜해요. 최소한의 방법으로 회원이 어렵지 않은 걸 찾다 보니까 막 잘 안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해드려 버리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50견에 대한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고요.